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관련 법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나사렛대학교의 우주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법을 통한 차별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의미를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의 기능,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갖고 있기는 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기능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지요. 그것은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일반적인 기능인데, 또 그러한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법이 어떤 강제성도 갖고 이제 또 그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이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은 또 그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또 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법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특히 이 사회적 소수 계층이나 또 어떤 복지와 관련된 이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제대로 된 권리, 인권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우리가 장애인 관련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 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가 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권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누구는 다르게 대접받고 이러면 그 일종의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그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고, 또 천부적인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된 자연권이라는 이야기지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름과 차이와 차별,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비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뭐 세상에 어떤 사물도 어떤 뭐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존재들은 다 다르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제각기 다르다 할 때 다름이죠. 가장 일반적인 다름이죠. 근데 우리가 차이라는 말을 이제 쓸 때는 그렇게 어떤 비교하는 대상 간에 어떤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구별,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특징이 있죠. 장애를 갖고 있다, 갖고 없다. 이렇게 비교 대상 간의 특징으로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차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차이, 인종 간의 차이, 또 국민성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차별이라는 이 용어는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떤 등급이나 수준으로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대상을 어떤 수준 차이, 그러니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게 차이를 두는 걸 우리가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종차별, 그러면 백인종이 흑인종에 대해서 우월한 의식을 갖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뭐 얕보거나 이런 게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뭐 민족차별도 있고요. 뭐 예전에 뭐 나치스에 의한 그런 민족차별들도 있었죠. 그 게르만족의 우월주의. 또 성차별도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은 사실은
없애야 될 그런 부정적인 요소죠. 예, 그래서 이 다름과 차이와 차별을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인권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권과 관련된 이제 그 문건들이 있죠. 이제 그게 법 규범이기도 하고, 또 이 문건들은 이제 유엔이 제정한 국제 규범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법 규범들도 있습니다. 유엔이 1948년에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에 의하면 그 인권에 대해서 제1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가 형제의 정신으로 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인권의 이제 기본 바탕이라는 것이죠. 2006년에 21세기 들어서 유엔이 최초로 제정한 국제인권조약인 장애인 권리협약 제1조에도 보면은 이 장애인 권리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또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하고 보호하고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이제 국내법으로서는 최고 법이죠.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도 보면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해가지고 인권에 관련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특성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리, 권한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을 하면 이게 기본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과 기본권을 용어상 구별을 하자면 기본권은 인권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뭐 자유, 평등, 비차별, 또 다양한 법적 보호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자유와 권리까지 기본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점점 이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죠. 세계 인권 선언뿐만 아니라 유엔은 국제인권조약을 지금까지 한 8개, 9개 정도 이렇게 제정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20세기에 이제 제정된 국제인권조약이고요. 21세기 들어서서 처음 만든 게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다.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22세기 최초의 인권조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인권조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했고요. 장애인의 인권은 따라서 이러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또 국내법이 모두 보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법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그래 장애인 권리 협약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애인 관련 법 규범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국내법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국제법 규범인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가입 비준한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우리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를 3년마다 우리가 이 주기적으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다가 국가가 이행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유엔 위원회에다가
국민들이 진정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 협약은 어떻게 보면 국내의 법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야 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국내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협약에 보면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제 영어로는 CRPD라고 약칭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인 정의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이제 주로 의료적 관점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UN CRPD는요. 의료적 관점은 이제 한 내용일 뿐이고, 중요한 건 사회적 장애 개념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접근 방식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RPD 전문에 보면은 장애라는 개념을요, 이렇게 장애는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을 하지 않고, 장애라는 개념은 진화하는 개념이다, 발전하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비차별의 문제, 또 여성 장애인에 관련된 조항, 또 장애 아동에 대한 조항, 또 접근성 보장 조항, 또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법적 능력, 법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제 그런 권리 능력에 관한 것이죠. 또 행위 능력,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중요한 또 규정이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어떤 사회로부터 폭력이나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규정. 또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통합되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권리까지 이제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동권 보장에 관한 거,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 뭐 이 교육에 대한 권리에는 통합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 보장까지 자세하게 이 CRPD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CRPD를 비준할 때는 이 건강과 관련된 규정에서요, 장애인들의 보험에 가입, 특히 생명보험과 가입하는 부분에서는 비준을 우리가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이제 국회에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인 이제 김혜지 의원을 비롯한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그 유보한 유엔 CRPD의 내용들을 다 철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좀 진일보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CRPD에는 이 고용, 또 근로, 일할 권리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보장에 대한 내용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보장과, 이거 또 장애인들의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어떤 전담 부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거, 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된다는 거, 장애인 정책을 얼마큼 잘 이행하고 있는가, 이제 이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의 내용으로서 이제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한 본문에 50개 조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요. 이 국제적인 그 장애인 인권 관련 규범에 보면 1970년대부터 유엔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제 지적장애인 권리 선언이 1971년에 있었고, 72년에 농아인 권리 선언, 그리고 75년에는 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했었고요. 그 다음에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를 했지요. 이 세계 장애인의 해 이 81년에 우리나라가 비로소 장애인 복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유엔의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 뭐 유엔 장애인 10년, 또 장애인의 기회 평등화에 관한 기본 규칙 등등 이런 많은 장애인들의 인권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유엔이 해왔고요. 그것에 대한 결실이 2006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1998년에 뭐 선언적 의미이기는 하지만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과돼서 이제 이게 발표된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5년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에 지금은 이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법 중에 1981년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됐지만 2007년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법을 만들고 또 장애인 권리 협약까지 비준을 했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인권 실태 현 상황은 많이 개선되었는가? 이제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당사자를 비롯한 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멀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피부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런 법적 보장은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과 또 국제법인 장애인 권리 협약 그리고 국내법으로서는 이제 많은 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법으로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또 등등 이제 이런 법들에 의해서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어떤 인권 목록, 기본권 목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인권 보장은 뭐 당연히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중요한 인권 목록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 추구권, 또 생명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일할 권리의 보장, 뭐 등등 이제 생존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지요. 그런데 왜 장애인의 경우에 이것을 인권 목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런 권리를 침해받거나 현실에서 차별받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헌법 34조 5항,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34조 5항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특별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현행 헌법은요, 저는 평소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에 대한 무식한 헌법이다.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장애인을 언급한 게 여기 딱 한 조항에 나와요. 사실 이 조항조차도 들여다보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 헌법 제정하는 학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장애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제대로 포함이 안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언젠가 헌법 개정이 있을 때는 이 헌법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인권 보장 조항들이 제대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을 이제 특별법으로만 이야기해도 한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법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본 원리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행복 추구권,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등 원칙이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게 한 생존권 보장,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의 원리 중에 이제 이 보편주의냐 이제 선별주의냐가 이제 예전부터 늘 이게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저는 이 복지의 지향점은 보편주의로 가는 게 저는 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별주의는요, 국가가 가난하고 국가의 부의 수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는 선별주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부로는 세계 10대 선진국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장애인 복지나 뭐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선별주의로 계속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복지가 아니고 일부를 위한 복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지는 결국은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누진세 등에 의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감당하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라도 사실 세금 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주의라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보편주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보장이나 복지가 모든 국민한테 보장이 된다면 어느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는 그런 항상 뭐랄까요,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원리가 저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다. 근데 왜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선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제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나마 이제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이제 대표적인 법인데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권리 협약이 5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장차법도 5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장차법의 내용을 보면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 보장이 규정돼 있고요. 또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또 재화와 용역, 또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비롯해서 또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 이런 또 서비스와 관련된 또 차별 금지, 또 참정권 보장,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또 모성권, 부성권, 장애인들의 이런 이제 모부성권을 보장하는 내용, 성에서의 차별 금지,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가족과 가정과 복지 시설의 차별 금지, 이렇게 다양한 차별 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여기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만 이렇게 여기 소개를 했는데, 장애인 복지법과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요. 그 외에도 중요한 법으로서 교육과 관계되는 특수교육법이 있고, 또 장애인 고용법, 또 우리 이제 편의시설 이제 이야기되는 장애인 등 편의법, 이게 약칭입니다. 이제 그 법명들이 다 길어서 이게 어떤 건 다 약칭으로 했는데요. 교통약자법도 이제 원래 교통약자 등 뭐 이제 이동 편의 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법이죠.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법은 소득 보장에 관한 법이고, 그다음에 2014년에 제정된 이제 발달장애인법, 이제 이런 다양한 법, 뭐 이 외에도 이제 더 있죠. 이제 이런 법들이 지향하는 거, 보편적인 인권 보장, 참여와 평등, 생존권 보장, 이제 자립생활 실현, 이것이 우리나라 장애인 법 제도의 기본 이념이고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 많은 법이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이 법에 있어서의 그 법 체계를 이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법 체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상위법은 헌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의 아래에 이제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오죠.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돼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법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밑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사업 안에는 또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 들어가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예,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나란히 배치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은 서비스에 관한 이제 기본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일종의 인권규범이죠. 인권보장규범. 그래서 서로 좀 성격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은 인권보장규범과 서비스 보장에 대한 기본규범 이렇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외에 다양한 특별법들이 이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이제 뭐 영역별로 나누면 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뭐 복지서비스 등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그 각각 이제 그 법들이 이제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위아래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요. 이것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를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법 체계를 이제 이해를 할 때 상하 관계와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가 이게 헷갈리기가 늘 쉬운데 그 구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하 관계는요, 그 법 규범을 제정하는 주체가 누구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정권자가 다르면 상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시 말해서 헌법의 제정권자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자,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뭐 대표자인데 국민의 대표들이 법률을 제정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써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또 뭐 예를 들어서 편의증진보장법, 뭐 발달장애법 이거 전부 다 법률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다 똑같은 법률이기 때문에 제정권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끼리는요. 근데 이거를 상하관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오해하지 말라. 그래서 헌법과는 상하관계죠. 헌법이 상위법이고 뭐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장애인복지법 하위법은 맞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이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거.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일반법은 지금 여기 위치상 상위에 있는 게 일반법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서 일반법에 해당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만났을 때 충돌하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느냐?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상위법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법 체계상. 자, 그래서 장애인 관련법과 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면 순수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만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대표적인 일반법이고요. 그 외법은 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개가 있습니다. 여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죠. 이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1981년 유엔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회에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었죠. 이제 그 후로 이제 쭉쭉 해서 장애인 고용법, 또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법, 또 장애 활동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또 주거약자법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법이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법, 그리고 또 보조기기 지원법도 있지요. 2015년에 제정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게 발달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장애 유형 중에 특정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법이 그전에는 없었죠. 이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발달장애인법이 이제 처음 그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특정 장애 유형을 위한 법 중에 만들어진 게 한국수화언어법입니다. 이것도 농인들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수와 언어, 이걸 줄여서 이제 수어라고 하는데, 한국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법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음성 언어인 국어와 시각 언어인 이 한국 수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공용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어는 농인들의 공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농인들은 당당하게 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를 이제 갖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농인들한테는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이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점자법이 또 따로 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 이것도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법이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법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2020년 작년, 재작년 12월에 제정된 장애 예술인 지원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법들이 있어요. 사실 시간 관계상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이런 법들이 있다 이제 하는 정도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주요한 이제 개별법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장애인 복지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될 때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총 이제 9개 챕터에 90개 조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법으로서 기본법이고 일반법의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중요한 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법정 장애인 제도, 뭐 장애에 대한 개념, 범주, 또 장애인 등록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관한 거, 또 장애인 정책 그 기본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조치들, 장애인 관련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 수당, 또 장애 아동 수당, 보호 수당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자립생활 지원 규정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간 내용이 어떤 사법 절차에 있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규정이 또 들어갔고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도 있고, 피해 장애인 쉼터에 관한 내용,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굉장히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백화점 식의 이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제도를 다 이 법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향후 좀
바뀌어야 될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개선 과제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 개념 정의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UN CRPD의 장애인 정의나 개념과 볼 때 너무 동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좀 아직 시대에 뒤처진 그런 장애 개념, 의료적 관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는 것이죠. 향후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정 장애인 제도가 있고 장애인 등록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장애 등급제도 있었죠. 근데 장애 등급제가 2019년 7월 이후에 정부는 이제 폐지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편이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복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인데 등급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뭐 폐지가 됐든 개편이 됐든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고. 앞으로 남은 이 법정 장애인 제도와 등록제는 이게 폐지가 돼야 할 또 중요한 좀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폐지가 됐을 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무부서를 우리는 보통 보건복지부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정확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정책은요. 모든 부처가 다 해야 되는 정책이지 보건복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전체를 정책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상설기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앞으로의 또 과제입니다. 장애인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호수당 실시라고 했는데 아까 장애인 복지법에 세 가지 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좀 길어지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수당 제도 중에 두 가지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호수당은 이름만 있지 이거는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법에는 있으나 시행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 찾아보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는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그 보호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중증 장애인 가정들에 있어서 자녀와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보호자에 대한 이 수당은 당연히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는 이것을 언급한 적도 없고 시행한 적도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 피해장애인 쉼터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법 2014년에 제정이 됐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여기에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비롯해서 성년 후견제를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 의사소통 지원이나 또 그 발달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단체를 지원하는 규정, 또 이들이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전담조사제도, 또 개인별 지원 계획이나 또 재활 및 발달 지원과 관련된 규정, 평생교육, 또 고용과 직업훈련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 지원, 주간활동, 돌봄 지원, 뭐 가족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과 휴식 지원에 이르기까지 또 이 법에 근거해서 전달 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까지 설치가 되었죠. 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특히 무엇이 부족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그 지역 사회의 지원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는 계속 국가 책임제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죠.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도를 도입해라.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만 국가 책임제도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달 장애인 서비스 책임제라는 저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 관련 뭐 인권 보장이나 서비스는 다 국가 책임이죠. 발달 장애인만이 국가 책임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이고, 여기에는 이제 장애인에 관한 차별 사유를 이제 몇 가지 규정하고 있죠. 장애를 이유로 직접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장애로 이유로 직접 차별하지는 않지만 또 그 장애가 그 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차별이다. 사실 요즘은 직접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간접 차별 형태로 이제 차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또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또 심지어 장애인 보조기구 등 사용 방해까지, 보조견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보조견에 대한 차별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차별 사유와 함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규정이 이제 여기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차별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차별 시정과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진정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게 차별행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차별행위자가 시정을 하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즉 시정을 안 한다, 불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제 피해자가 법무부에다가 이제 다시 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지요. 그럼 법무부에서 이제 다시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차별행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차별행위라고 법무부도 이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정명령권을 이제 법무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요.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시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시정을 안 한 불이행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하고는 달리 여기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 제도가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절차에 의한 차별 시정 권리 구제 절차인데, 물론 요거 외에도 사법 구제를 통한 이제 어떤 권리 구제도 가능하죠.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 차별 금지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제재 방안이나 이 권리 구제 방안이 사실 약합니다. 다른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 비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좀 보완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지금 장애 관련 법을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추려서 향후 장애인 관련 법 제도의 개선 과제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과 소득 보장 분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의무 고용 제도가 우리나라 오랫동안 이제 한 30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크게 장애인 고용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최근에 의무 고용률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는 안 지키고 있고, 특히 대기업들도 여전히 못 미치고 있지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의무 고용 제도를 이게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한다 그러면 가장 그 개선해야 될 게 고용 부담금 제도부터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용 부담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지, 지금처럼 최저임금 이하로 부과해서는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이 현저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좀 장애인 고용 기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웨덴의 사마을 같은 데죠. 영국의 램프로이.
사실 스웨덴 사말 같은 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고요. 국가가 직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건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고용법에 있는 그 지원 고용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지원 고용은 좀 형식적이고 저 제대로 된 이 지원 고용 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제 더불어 이 장애인 연금과 같은 소득 보장 제도를 실질화하고 그러면서 수당 제도도 이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육 분야는 이제 특수교육법이 이제 중심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이제 좀 약해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걸 좀 강화를 하고 최근에 장애인계에서 요구 사항 중에 하나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제정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령기 아동에 대한 이제 이 교육 지원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정부가 아직까지 지원을 굉장히 별로 안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즘 고등교육 현장은요 장애 학생들이 많이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다니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욱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통합교육도 좀 내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건강권법과 관련해서 현행 제도들이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비롯해서 또 향후에는 장애인 전문병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에 관한 것들 탈시설화와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주거 약자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거 지원 서비스 지원 센터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게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법에는 있으나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탈의료화, 직업재활 부분도 이제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든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그걸 직업활동으로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앞으로는 이제 관광도 이제 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광지에 대한 어떤 배리어 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는 거, 또 재난안전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들 이제 느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농인의 수어 교육 강화제, 한국 수어 언어법은 제정이 됐으나 사실은 아직도 농인들이 이 수어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방송이나 이제 공식적인 이제 뭐 뉴스나 뭐 등등의 이제 수어 통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도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의 권익 강화 이것도 이제 여성 장애인법 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현장에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정권 강화인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인도네시아의 아마 이 투표용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 후보자들의 그림이 이제 그 투표용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저 얼굴 사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이런 것이 이 투표용지로 제공됐을 때 제대로 된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참정권에 관해서도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대만의 경우에 이제 투표용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제 하는 얘기죠. 자, 뭐. 장애인의 인권은 결국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화하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제재력이 담보돼야 됩니다. 사실 이 장애인 관련법이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인권 보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다만 법이라는 것은요 출발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권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인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그 법 제도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나머지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잘못된 법의 내용 아니면 제대로 지금 법은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찾고 또 개선을 할 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없는데 장애인 정책이 모든 부서에서 골고루 이게 집행이 되고 그러려면 사실 장애인 인지예산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야 돼요. 성인지예산제도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도입은 했으나 뭐 아직 그것이 잘 내실화 있게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인지예산제도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서비스 책임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니버셜 디자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국가 계획에 모두 포함을 시키면 뭐 관광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문화생활이나 모든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인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제도가 이 법제도의 내용들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 법이 사실 많아서 이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예, 너무 빨리 진행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요. 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